263페이지입니다. 263쪽.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이 나왔습니다. 자, 고정이자, 이자가 일정합니다. 아름이 엄마가 은행 가가지고 집 담보잡히고 4% 고정금리로 10년짜리 빌렸대. 그 10년 동안 4% 고정금리만 일정하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당연히 움직이죠. 고정금리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한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요놈도 하여튼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그런데 이때 이제 시장금리는 이거 이제 시장금리로 가는데 시장금리. 자,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수요 공급이 있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마켓에 가면 수요 공급이 있다. 이렇게. 아저씨도 있지만, 천여총각도 있지만, 수요 공급이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하시래. 우리 이 전체 이 시장 보니까 온통 시장판 아닙니까? 학경도. 시장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시장에 가면 수요 공급이 있다. 이렇게 말이 착 붙어야 돼. 시장 가면 뭐 있다고요? 잘하시네. 벌써 그 기억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안 까드시네. 비싼 걸 까물 수가 있나. 이제 시장금리. 자, 시장에 화폐 수요가 크면 이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공급이 많으면, 통화 공급이 많으면 이자는 내려간다. 이렇게 다 하시는 거죠. 다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시장금리라는 것은 화폐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고, 공급 많아가지고 금리가 하락 이렇게 한다니까. 기본적으로.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서 대표로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된 대표 하나 보니까 주로 인플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플레. 금리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인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인플레다. 그럼 얘는 대표로 디플레 하면 되겠지. 디플레. 인플레 반대. 인플레는 전반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디플레는 전반적 물가 하락이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약 한 1%이죠. 인플레율이. 물가가 만약에 우리 지금 통화를 적게 발행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금리가 상승해 보잖아요. 금리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금리가 상승하면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부동산도 물가 속에 하나니까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죠. 사람 가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다시 한번.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 화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시장에 돈이 귀하죠. 화폐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돈이 귀해지니까. 그러면 돈 가격인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돈이 귀해지면 사람 가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잘하시네. 그렇게 깨치가 계시면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가치도 내려가요. 뭐냐면 화폐 가치가 황금 만능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 사람 가치도 떨어지고. 이게 왜냐면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는 우리 집에 애를 낳았는데 얘가 100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지가 미래 캐시플로 현금 유입을 시키는 기다. 현금 유입 시키는데 이때 할인율로 이자율 이게 분모습니다. 우리 투자 가치고 할 때 항상 이렇게 했죠. 이렇게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 그럼 이게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현재 가치가 분모가 커지면 적어지죠. 사람 가치도 물건 가치도 떨어집니다. 이자가 상승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리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주식 가치도 하락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 상승 뉴스가 나오면 다른 요인이 만약에 불변일 때는 주가도 떨어진다니까. 당연히. 황금 만능주의가 되면 사는 가치가 떨어지지. 당연하지. 수학적으로 하면 분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물건 사기 때문에. 물건 사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 상승하죠. 파는 사람 많으면 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인플레. 물건 사는 사람이 많다면 물건 사기 위해서, 아파트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화폐 시장으로 가가지고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물건 시장에서, 이거는 하여튼 수급이니까, 수급. 이 물건 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물가 상승, 인플레가 되죠. 그럼 이 물건 살 때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럼 이게 화폐 시장에 마니터리, 화폐 시장에 온다니까. 화폐 시장 와가지고 화폐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화폐 수요가 많으면 이자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시장금리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야. 상승.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은 물건 시장에 수요가 많으니까 물가 상승이고, 물건 사려면 돈 필요합니다. 화폐 시장에 쫓아가니까 화폐 수요가 많게 돼 있어요. 그럼 금리가 상승, 금리도 상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다 이 말은 금리 상승한다, 시장금리 상승한다, 이렇게 전이시켜도 됩니다. 반대는 반대지. 그럼 디플레는 당연히 시장금리 하락이겠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시장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시장금리가 예를 들어서 12%까지 올라갔대. 그래도 아름이 엄마는 얼마 주면 된다? 4%만 주면 되죠. 고정금리로 빌렸으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변동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자 은행이 좋아하는 거고, 고정금리는 차입자, 아름이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고. 고정금리는 차입자 선호,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선호, 이렇게 합니다. 서로 상충되죠. 그러면서 협상에 따라서 협상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어디라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름이 엄마는 4%는 주면 되는데, 고정금리. 시장금리는 15%. 다른 사람은 12% 은행한테 이자 줘야 되는 게라. 아름이 엄마는 4%는 주면 됩니다. 아름이 엄마 입장에는 좋죠. 이걸 보고 차입자는 유리, 대출자는 불리, 이렇게도 시험 많이 나오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불리한 거 보면, 다른 사람한테 12%인데 아름이 엄마는 4%밖에 못 받으니까 이게 이자 수익 감소지. 이자 수익 감소. 이거 손해기라. 그래서 실질 이자 수익 감소하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은행에서. 그때 위험은 손해볼 위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볼 위험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2% 받는데 아름이 엄마한테는 4% 고정금리밖에 못 받으니까 이게 이 차이만큼, 이게 이 차이가 얼마, 이게 8%만큼 이자 수익이 감소하죠.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익 감소 위험,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감소할 때, 에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에덴 마진, 그것도 지금 틀린 말이 있습니다. 에덴 마진이라 하면 틀린 용어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 쓰고 있지만 틀린 거예요. 에덴 스프레드 차이, 이렇게 용어를 써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잘못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책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공인중개사는 한 15년 조금 됐나, 그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학교책이 막 온 엉터리야. 참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게 돼 있었다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비스무리해요. 자,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요 고정금리는 4%인데 시장금리가 1%, 2% 이렇게 싸대요. 싼 이유는 왜 그렇죠? 디플레 등 이거나 화폐 시장만 볼 때는 화폐 공급이 많으니까 금리가 뚝 떨어진 거지.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1, 2%만 주면 되는데 아름면만은 4% 줘야 되잖아요. 차입자 입장에는 손해고 대주자는 이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도 시험 나오고,
그러면 아름 입장에서 손해니까 절이 차입해가지고 골이 상환해버려야 되겠죠. 차입 상환, 차환. 우리 차환이 또 다른 용어도 있지만 여기서 차입하여 상환, 차환하는 게 좋겠잖아요. 아름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차환했습니다. 차환하고 나면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만에 차환하고 나면 앞으로 7년 동안은 이자 수익이 없어져 버리죠. 이걸 보고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행 매출액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은행도 돈 빌리고 이자를 받아야 수익이 생기는데 아름이 엄마가 절이 차입해갖고 고리를 상환해 버리나니까 조기 상환, 만기 전 상환 이걸 보고 만기 전 변제, 조기 상환 위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또 손해니까 또 손해. 은행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아름이 엄마가 은행한테 전화기 들고 콜 딱 겁니다. 그 은행이 대출 담자가 또 깜짝 놀랐지. 또 혹시 조기 상환하는 거 아닌가 싶어. 아닌 게 아니라 조기 상환한대. 콜 리스크, 콜 리스크. 조기 상환 위험. 콜, 전화 콜. 우리 시험 그대로 콜 이렇게 해서 시험 그대로도 나왔어요. 콜. 이 콜은 만기 전 조기 상환한다 이런 뜻이라 이게 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 이 손해 보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받죠. 그걸 보고 콜 리스크 페널티라고 페널티. 페널티를 매기는 기라. 1년 안에 하면 페널티 많이 매고 2년 안에 3년 안에 이렇게 있죠. 조기 상환 수수료를 매깁니다. 옛날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한국도. 폐쇄 금융일 때는 은행 문턱이 엄청 높아가지고 아니 걔는 뭐 앞집 총각이 은행 다닌다 하면 김치국물 막 뜯어 나눴다니까. 줄 자서가 대출 좀 받으려고. 은행 앞에 줄 쭉 서 있기 때문에요. 줄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면 4%가 아니고 5% 6% 준다 하는 사람 꽉 찼어요. 이렇게 줄 서 있어. 그걸로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은행은 더 이득이라니까. 그러다 총각한테 뭐 김치국물 많이 얻어먹고 뭐 봉투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어 지금은. 지금은 은행 가면 돈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금 맞으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은행 문턱이 전혀 없어졌고 그 총각이 짐장돼갖고 명함 돌리러 다닙니다. 우리 은행 돈 빌려 써달라고. 그러니까 아름이 엄마가 옛날에 김치국물 괜히 뜯어나오는데 이리 심색 들잖아. 시장 환경이 바뀌었죠. 콜 리스크 이런다. 콜 리스크. 만기 전 조기 상환. 대출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 전 조기 상환 위험 봉착. 수익이 다 없어져 버려. 저래도 위험, 이래도 위험이죠. 이걸 보고 이제 비대칭을 한다. 비대칭. 원래 고금리 때 손해 같으면 저금 때는 덕만 있어야 될까 이거. 이득만. 또 손해다 이게 또 손해. 그 비대칭 이런 말도 씁니다. 비대칭. 은행 입장에서 대칭적이지 못하다. 비대칭. 그런 말 써도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게 아르미엄하고 은행하고 둘이서 차입자하고 대출하고 둘이서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옵션 권리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아르미 차입자한테만 있는 거죠. 대출자 은행은 빨리 상환해라 이 소리 못하지. 근데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수도 있죠. 단 조기 상환 수수료 물면 되니까. 이건 이제 흔히 말을 갈아타면 또 말 갈아타는 비용 그 계산형도 우리 시험 27회 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지극히 상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한 번도 그 이전에 다룬 적이 없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금리가 원래 기존 대출이 4%인데 5%인데 이걸 2%짜리로 갈아탄대. 저리로. 저리 갈아타면 조기 상환 수수료 내고 또 미래 현금 흐름인데 그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 구해갖고 차이를 구해가지고 그만큼 덕이다 하는 걸 계산해서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고정금리. 대출 기간 10년 동안 일정한 4% 이자율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에 해당하는 저당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등이 있다. 차입자들이 선호한다. 지금 어딘지 모르지? 고정이자율 저당. 이렇게 가로 1번 된 고정이자율 저당.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만기 4% 고금리 아르미 엄마가 빌렸다면 대출기간 10년 동안 일정한 4%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에 해당하는 저당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액이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아까 우리 저당 상수였죠. 저당 상수. 우리 실무상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당 상수. 셋째 아들. 귀염둥이.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론도 출제 제일 많이 하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저당 상수. 셋째 아들. 잊으면 안 된다. 원리금 균등.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아까 우리 했던 총부지 상환액 40% 2천만 원, 관계지 2천만 원, 그게 상수라 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등이 있다. 차입자들이 선호한다. 요 아르미 엄마가 좋아한다. 고정금리. 왜냐하면 아르미 엄마 입장에 고정금리 차입하고 나면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예산 지출이 보이잖아요. 얼마 나갈지 모르는 위험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위험이 없는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일정에 나가는 거 알면, 예산 지출을 알면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특징, 기억. 자, 고정이자율 방식의 경우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은, 자, 인플레가 나타나면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했죠? 시장금리 상승. 이자율 위험은 대출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2%인데 아르미한테는 4%밖에 못 받으니까 이만큼 8% 손해지 손해. 이건 대출자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대출자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래서 니은 차입자는 융자 기간 중에 저당 이자율보다 시장이율이 하락할 때, 요 하락할 때 디플레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때는 아르미 엄마는 4% 줘야 되니까 손실이지. 차입자는 손해고, 대출자는 다른 사람한테 1, 2%밖에 못 받는데 아르미한테 4% 받으니까 덕이지. 이득이다. 그런데 그 이득이 곧 뭘로 바뀐다? 손해로 바뀌죠. 아르미 엄마는 4% 저리 차입하여 고리 상환해버리면 조기 상환하고 재융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아갖고 이걸 상환해본다 이 말입니다. 조기 상환. 그럼 은행 입장에서 앞으로 이자 수익이 없으니까 조기 상환 위험, 이 손해기라. 조기 상환 위험, 콜리스크. 조기 상환 위험을 또 대출은행이 안게 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수 있으니까. 대출자는 차입자한테 가서 조기 상환하라 소리 못한다 이기지.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장단점에서 단점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단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거부터 일단 빨리 잡아야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죠? 여기 올라갔을 때. 차입자는 유리하지만 차입자는 4%만 주면 되니까 유리하지. 다른 사람은 12% 줘야 되는데 유리하지만 대출자는 실질자유에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4%밖에 못 받은 게 이만큼 손해보지. 이자 수익 감소 위험. 대출자는 손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시험 많이 나왔어요. 대출자는 손해고 차입자는 이득이다. 이것만 갖고도 시험 많이 나왔다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틀린 거 찢으세요. 이렇게도 많이 출제했어요. 많이 출제합니다. 또한 대출자 입장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디플레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조기 상환 위험이 나타났지. 차환해보니까 조기 상환 위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정적 수익을 해칠 수 있다. 미래 이자 수익이 없을 뿐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 두 가지 리스크, 그 두 가지 위험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은행이
아름이 엄마가 또 돈 빌리러 오면은 이제는 변동금리로 대출할 거야 하고 벼르고 있다니까. 은행이 변동금리로 대출하면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노출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죠.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대출자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하면 돼, 변동금리. 그럼 그런 위험을 안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전국의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가 가만히 시장을 내두면 많아집니다. 자,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지지. 우리 몇 년 전 하더라도 정부에서 44조 원 해가 대환시켜주잖아, 다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뭐 95, 97%까지 변동금리라. 가만히 내두니까 은행하고 아름이 엄마하고 둘이 계약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은행이 이기지, 은행이. 그러니까 미끼 던지면 변동금리로 속속 빨리 들어간다니까 다. 온통 변동금리가 아름이 엄마도 어글리. 예? 동네 아줌마들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인상 찡그려가지고 하늘에 먹구름까지 다 껴서 하늘이 울고 그러지.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한번 리프레시 하듯이 다시 44원 가지고 고정금리로 대환시켜 줬다니까, 대환. 그 시장 원리가 가만히 놔두면 힘센 자가 이거든. 어느 시장이라도.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전세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정부 정책이 평등성, 가슴 있죠.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공평성. 그걸 차원에서 다시 이 시장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면 막 계속 빈부격차가 커져버리지. 지금도 변동금리가 많아요. 점점점 많아져요. 동네 아줌마들 얼굴만 딱 보면 알아.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그 격장에, 너도 나도 좋다고 막 오면 팔 때라 팔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주식시장에 근처도 안 가고, 주자 소리만 해도 그런 거 하지 마. 식자하면 넌 죽었어. 하면 매가지 비틀어 죽였다. 이렇게 하면. 그때 투자하면 딱 맞아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그게 바로 주식 사고 파는 총체적인 신호다고, 신호. 시그널 작업한다. 자, 시험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변동금리 빌려줄 거라고 벼르고 있죠, 은행에서. 저런 위험을, 이자율 감소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버리겠어. 앞으로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 대출할 때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가산금리라는 게 있고, 이걸 합친 걸 변동금리의 이제 대출금리가 됩니다. 대출. 자, 기준금리가 뭐냐, 가산금리가 뭐냐, 이건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자, 기준금리는 지금 현행 우리 시험은 자, 코픽스. 요 놈이 시험 나올 테고, 뭐 3개월짜리 91일 CD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환불 갖고, 코픽스. 이 코픽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있고요. 잔액 기준이 있고. 6개월 잔액 기준, 또 1개월 기준, 6개월 잔액 기준 해서 6개월 잔액 하면 좀 약간 스무스하겠지. 평균화되고 1개월 지평 같으면 조금 더 변동폭이 크겠지. 변동폭이 크다. 내가 1개월치 모의고사 성적하고 6개월치 모의고사 평균하고 하면 6개월치 성적이 약간 스무스하겠죠. 6개월치 모의고사는 약간 스무스하고 얘는 변동폭이 크잖아. 지난달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신규 취급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은행에서는 가면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할 때 그때 빠른 속도로 캐치해가 가능한 고정금리에 가깝도록 하려면 잔액 기준 코픽스 이게 좋겠죠. CD를 왜 안 쓴다면 CD는 이 변동폭이 너무 커요. 또 제대로 기준금리 역할을 못하는, 반영을 못하는 그런 폐단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옛날에 있던 거 할 수 없이 쓰고 일부 쓰고 있지. 코픽스로 쓴다. 코픽스. 우리 시험도 코픽스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픽스. 자, 저 코픽스를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취급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 두 개가 있다. 그 코픽스를 우리말로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런 말 하는지. 그래서 저 코픽스를 들고 은행에 가보니까 저거 은행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
우리 시중은행, 국외은행이 9개 상품을 평균화해가지고 매월 15일, 15시에 발표합니다. 저 코픽스 발표하는데, 뭐, 그건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코픽스라 하는 게 있는데,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해놨죠. 우리말로. 우리말이 더 쉽지. 근데 코픽스 이렇게 막 써요. 옛날에 이거 이제 나올 때 저 유럽 갔는데 코리보 뭐 이런 거 막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영어로 써보는 게라. 코픽스. 우리 가게에서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이자를 주잖아요. 예금하면 이자 받고, 예금하면 이자를 받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이게. 은행 부채 아닙니까? 우리 가게는 예금하게 되면 은행은 부채지. 그 다음에 그 현금 자산을 대출해서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시중은행의 그 은행 상품 8개 가중 평균 한 개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제가 오른쪽은 조달한다 했죠, 조달. 이건 사용한다 했죠. 조달 지수라니까, 조달 비용 지수. 은행이 가게에 지급하는 이자, 평균치라, 이자율 평균치. 그게 이제 코픽스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2% 하죠, 2%. 어떤 예금은 2.5%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예금은 1%만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 평균한 거나 평균. 그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 이자 비율이에요, 이자 비용. 은행 이자 비율이라. 요게 기준금리고, 여기다가 가상금리, 예를 들어서, 2.5%, 요즘은 가상금리가 또 높아졌어요. 전에 같으면 1.5% 해야 되는데 지금 2.5%. 옛날에는 막 금리, 고금 때는 3% 이렇게. 자, 2.5% 가산해가지고요. 변동금리가 4.5% 이렇게 대출한대, 대출.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예금금리라 하기도 하고, 예금금리. 요걸 대출금리, 변동금리의 대출금리고, 그 다음에 요걸로 2.5% 요걸 보고, 이제 가산금리라 하는데, 이 가산금리가 이제 영어로 쓰면 스프레드. 자, 여기서 은행은 자기들이 비용이 2% 들어갔죠. 그리고 수익은 4.5% 아닙니까? 그럼 이 차이, 예대 차이, 요걸 은행이 먹고 사는 거겠지. 요걸 보고 대 차이 이렇게 본다고. 대 차이. 예금 대출 차이 있잖아요. 차이. 이게 가상금리인데 이 가상금리를 은행마다 다 달라 이게. 그래서 너 그 산정 기준을 밝히라 하냐. 한참 동안 안 밝힌다고. 우리 고유의 영업 비밀인데 왜 밝히라 합니까? 버티고 하다가 원래 7월 1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밝히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영어로는 스프레드하고 우리 여태까지 우리 보통 언론에서 보면 예대 마진이라는 소리 많이 썼잖아요. 마진은 제품 상품 100원짜리 상품을 20% 마진 부채가 120원 주고 받고 팔 때 그때 마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 금융 용어는 예대 마진이라는 쓰는 용어 쓰면 안 되고 예대 차이 이렇게 돼. 예대 차이 정확한 용어로 예대 차이. 그래서 영어도 마진 아니고 스프레드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스프레드 있죠. 가상금리. 스프레드, 예대 차이 이렇게 써야 돼. 지금도 뭐 예대 마진 쓰는 데가 엄청 많지. 예대 차이. 그 차이를 먹고 산다. 요 차이를 왜 은행마다 다르냐 밝히라 해가 올 때 원래 아마 7월 1일인가 9일인가부터 이게 좀 밝힙니다.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럼 감독원에서 이제 밝힌다. 밝히고 좋다. 밝혀놓게 이렇게. 은행도 지금 완전 변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 코인 때문에 블랙체인 방식 때문에 엄청 바뀝니다. 기존 산업이 파괴가 엄청 일어나요. 지금 현재도 막 엄청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앞으로 막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기존 1, 2차, 3차 산업이 전혀 달라집니다. 기존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공업, 농업에도 축산업 같은 데 가도 소 한 마리 가지고 유럽 사람들 다 미국 살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줄기세포 생산해가지고 가능해요.
그렇게 바뀐다니까. 전통 산업이 확 깨져요. 바뀌어요. 엄청 바뀌어요. 2차 공장. 로봇이 다 생산하고 AI 지가 의사결정하고 다 만들어내. 사람은 저 가서 쉬어. 달나라 여행 갔다 왔다 하시고. 그것도 가능하다니까. 3차 산업, 상업서비스. 앞으로 부동산 등기소가 없어집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없다니까. 계약서 쓸 때 변호사, 공인세무사 별 볼일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내 공인사고는 벌써 폐지했으면은 앞으로 미리 가면 공인세무사도 별 볼일 없다. 지금 뭐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양도세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 지금.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4차 산업 들어오면 더 파괴돼요. 지금도 유명 대학 전국 제일 유명 대학 나오시가 공인회계사 하면서도 PC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곳곳에. 옛날 같으면 도장만 찍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돈 엄청 귀할 때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일 때도 받고 했지만 지금 안 그렇다니까. 또 스마트 계약 나오잖아요. 스마트 계약. 그럼 변호사 계약서 이거 필요 없다니까. 희한하게 막 바뀌어. 별로 지금 하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계신 분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좀 서운합니다만은 저도 뭐 기득권 주게 한 사람이지만 좀 별로 있겠지만 그렇게 바뀌니까. 강의도 저같이 이래서 강의 안 해요, 이제. 멋진 로봇, 잘생긴 로봇이, 이쁜 로봇이 있어가지고 촥 설명을 쏙 다 넣어줘. 제가 필요 없는 거지. 다 바뀌어. 4차 산업이. 기존 산업에 이게 엄청 바뀐다.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바뀌고 있다, 그죠? 그 얘기하면 지금은 곤란하겠지.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대충 하고. 그래서 에대 스프레드 차이. 금융기관 하더라도 이거 확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에대 차이. 이렇게 에대 차이. 단, 이 변동금리,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3.5%다 하면 고정금리 시작할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이것도 그냥 낮다 하면 틀립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낮다. IMF 금융위기 때는 고정금리가 여기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금리 막 20% 출발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는 이것도 우리 시험 나왔고 또 IMF 금융위기 때는 이게 30%까지 올라가잖아, 30%. 이 너무 올라가니까 차입자가 파산해 본다고. 그래서 캡, 해지하기 위해서 이거 캡을 씌워놓습니다. 모자. 인트리스트 캡. 금리 상한을 만들어가지고, 상한. 이거 이상 못 올라가도록. 상한이 12% 같으면 올라가다가도 12% 내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30%, 20% 이렇게 내면 불감당입니다. 이거는 차입자 보호하기 위해서 캡이 있고 상한이 존재하고 여기 하한 내려가더라도 4% 미만은 3% 미만은 안 내려가야지 이렇게 있으면 3%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밑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대출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이 최소한 3% 이자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플로락한데 청. 우리 마룻바닥 있죠. 마룻바닥 플로. 이거 하한. 우리말로 쉽게 쓰면 하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한치다. 아무리 시까지 내려가도 플로청 3% 미만 가면 은행 보호지. 은행은 3%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요게 상한, 하한. 요 상한은 우리 시험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진짜 자꾸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없을 때는 우리가 엄청 위험을 노출돼가지고 뼈저린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지하는, 이 보험료만 내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변동이자율 저당, 대출기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인플레 감응지수, 우리 이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미치지만 대표로 인플레입니다. 대표로 인플레 감응지수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정한 가상금리 이걸 밝히라고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추가하여 결정된다. 금융기관들이 선호한다. 이 변동금리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자가 좋아하는 거고 고정금리는 차입자 선호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에서 신규 취급 잔액기준 코픽스 자금조달 비용지수 CD도 있고 유통수익률이 기준금리 많이 활용된다. 금리 상승 시에는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음이 작아진다. 이게 1년 만에 조정하는 것보다 6개월 하는 것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 1개월, 1개월보다는 매주보다는 매일 조정되면 그 변동지수가 빠른 속도로 차입하는데 증가되죠. 차입자한테 빠르게 증가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변동 위험 노출이 차입자에게 빠른 속도로 증가됩니다. 그 당연하죠. 그것도 시험 나왔고. 가상금리, 스프레드, 차입자의 신용률과 비례해서 차등 적용되거나 대출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조정 개수를 적용한다. 자, 특징, 기억.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동일할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것도 시험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원래 넣어야 돼, 이거는. 그냥 쓰면 다 그렇다는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좀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게 있죠.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이렇게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낮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변동금리는 차입자 앞으로 발생하는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위험도 변동금리 차입하게 되면 위험도 많이 부담하면서 금도 더 비싸게 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고정금리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까 이거. 그 은행의 복선, 이면은 변동금리 대출하려고 은행은 벼르고 있다니까. 은행의 이면에는 변동금리 대출하려고 딱 벼르고 있는 데다가 변동금리 시작할 때 고정금리는 4%인데 변동금리가 4.5% 시작합니다 하면 아름이 엄마가 싫어 고정금리 대출할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은 좀 낮습니다. 근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마을은 살짝 작게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큰 소리로 이렇게 하겠지. 설명할 때. 그럼 변동금리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 노출을 은행은 차입자에게 증가하게 만드는 거라고. 옛날에는 고정금리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런 위험 노출이 대출 은행이 가지니까 그때서 늦게서 지금부터 한 100년쯤 됐습니다. 그때서 이제 변동금리라 만들어 가지고 차입자에게 위험 증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거 이제 시험 잘 출제합니다. 그다음 이제 한 번 더 쉬시고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 풀고 큐. 다음 페이지 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자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다 이 말은 금융시장 논리입니까? 금융정책 논리입니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대. 금리 변동 위험이 상한 불행 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함. 이 가로수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거예요. 단기, 장기 어느 것이 위험이 높다? 장기가 위험 높으면 금융시장 논리는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가 낮은 거죠. 그게 금융시장 논리 아닙니까? 단기금리는 적고 장기금리는 높아야 되죠. 그 말은 지금 금융시장 논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책금융이 아니고 금리 변동 위험이 상한 불행 위험보다 높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상한 불행은 없다 치고 그 말이에요. 상한 불행은 없다 치고 상한 불행하면 뭐 경매 넘어가고 뭐 공매 넘어가고 별 사건이 다 터질까 이거 그런 건 없다 치고 이제 금리 변동 위험만 있다 치자 이 말이다. 아까 변동성 위험 그것만 이게 단순화 시켜 놓은 기라. 응?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금융시장 논리도 금융시장 논리로만 풀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정책 논리가 아니고 금융정책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무시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 금융시장 논리로만 정상적으로 시장 논리로만 보자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자, 1번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를 하는 자, 그 CD도 코픽스로 한번 바꿔봐요.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를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OX.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하면 이게 이제 변동대출금리가 되는데 변동대출. 자, 기준금리는 우리 코픽스를 일단 보자 이랬습니다. 코픽스. CD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옛날 흔적, 잔적이고 자, 코픽스 이 두 가지가 신규 취급, 잔액 기준 두 가지가 있었다. 이건 때로는 우리 금융상품 중에서 이것만 취급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해놔야 된다. 현실 실무적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변동대출금리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하죠. 그죠? 상승하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기준금리라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우리 한국 금융통화운용위원회에서 결제하는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하고는 달라요. 이 기준금리는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지금 이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아닙니까? 은행 원가라. 은행 원가고 요거 가산해가 이익을 챙기고 요걸 대출하는 거죠. 은행. 그죠? 은행 원가입니다. 코스트. 자금 조달 비용이니까 코스트. 이 코스트 C. 코픽스. 그 이게 원가가 많이 맥히면 더 받지. 당연히 더 받지. 원가 적게 맥히면 적게 받을 거고 가상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가상금리 낮아지면 낮아지고 이 가상금리는 요건 시장 전체 체계적 위험이지만 요거는 개별 위험이 높아요. 개별. 차입자 아름이 엄마가 신용도가 높으면 이 가상금리가 낮아지겠죠. 아름이 엄마가 이 신용도가 낮아지면 가상금리가 높이겠지. 이렇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바람에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신용위험이 낮아지면 이 가상금리가 더 가산된다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코스트가 비용이다 했습니까? 예, 비용 코스트. 자금조달 비용을 은행이 2%에서 2.5% 많이 지급하면 더 받아야지. 대출할 때. 그래서 틀린 말이다. 이 당연한 말이지.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해야지. 더 받아야지. 그 다음에 2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보다 높다. 이게 맞는 말이지. 아까 우리 고정금리는 4% 스타트 시작한다.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낮은 변동금리로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3.5% 변동금리 대출, 4%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 일반적으로 낮다 했죠? 일반적으로 낮다. 그래야 안 그래도 차입자가 위험도 많이 끌어안는 데다가 금리가 5.5%에 높으면 안 빌리지. 당연히 고정금리 빌릴 뻔이지.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료고 이 복선 깔고 있잖아. 이면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아파트 주택 수요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렇죠. 이자가 하락하면 이자가 싸면 수요가 증가하죠. 이거는 이제 이자 비용이 싼 거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돈 1억, 2억을 빌렸는데 3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은데 금리가 싸면 돈 더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거지. 금액도 큰 거 돈 더 빌리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말이 수요 증가합니다. 줄어든다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은 이기고 차입자는 손해다. 틀렸죠. 내년 12월 31일까지 예상한 인플레가 2%였는데 실제 내년 12월 30일 가보니까 3% 인플레가 나타난 거라.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더 나타나 버렸죠, 이게. 예상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금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까 상승한다 했지, 상승. 상승해버리면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상승해버리면 이거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입니까? 은행은 손해, 차입자는 덕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바뀌었지. 그거 틀린 거지. 그 다음에 5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대출 금액이 부채가 많아지면 위험이 높아지죠. 위험이 높아지면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이자가 더 고리로 우리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까지 빌리면 왜 됩니까? 4금융 금리 나중에 뭐 콩밭도 맡겨놔야 되잖아요. 콩밭 담보 대출하면 이자가 엄청 높지. 그래서 틀린 말이다. 자, 한번 쉬시고.